안녕하십니까. 제 6회 환경 원탁 토론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환경알림원의 기획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학교의 박규홍 교수입니다. 예,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또 아침 일찍 이렇게 환경 원탁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회 환경 원탁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국환경알림원 허탁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환영의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른 데서는 송년 모임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우리 환경알림원은 학술적인 이렇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6회 환경원탁토론회를 그 환경정책학회에 후원하여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진행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순환경제는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도 공학자이기 때문에 순환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선형 경제라든지 또는 버리는 경제, 스로어웨이 이코노미로부터 순환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물학적인 물질들이 이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딴 다음에 씨가 뿌려지면 씨가 다시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런 순환성을 닮아가자 하는 것이 순환 경제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포텐셜, 그러니까 무한 순환을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포텐셜이 사실은 알루미늄에 제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루미늄의 순환성은 거의 무한대로 잘만 관리하고 시스템 관리가 시스템이 잘 정착되면 무한대로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원탁 토론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그 토론회를 위해서 아주대학교의 권재원 교수님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윤상원 본부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강성진 변호사님, 김고은 연구위원님, 백윤아 이사님, 이정미 과장님은 아직 자리 안 하신 것 같고요. 장준영 우리 한국자원순환자원협회 회장님은 한림원 회원이시기도 하신데, 이렇게 토론으로 하시고 우리 한림원의 부회장님이신 김기은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아주 재미있는 토론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제에 대해서 순환경제, EPR,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환경알림원에서는 김기훈 부회장님이 직접 나서셔서 모든 일을 다 챙기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회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우리 아주대학교의 권재원 교수님께서 폐알루미늄 캔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과 탄소 국경세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의 에너지시스템학과의 권재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폐알루미늄 캔의 재활용을 통해서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또 요새 현안인 유럽의 탄소 국경세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점에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으로는 이제 순환 경제가 이제 최근에 그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 고갈이 되고 있고 또 그 자원을 재활용을 하자 이제 이런 면에서 순환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순환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재활용을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클로즈드 루프라고 그러는데 같은 용도로 재활용을 하게 되면 그 여러 번에서 계속 무한하게 반복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이제 순환 경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NDC라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순환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알루미늄 캔은요, 사실 재활용이 가장 쉬워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소재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범적인 소재인데요. 그런데도 왜 이제 제가 이슈화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드리고자 하냐 하면은 일단 모범 사례로서의 뜻이 있고요. 또 요게 현안으로 당장 수출입이나 그런 경쟁력 관련해서 탄소 국경세에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크사이트에서 이제 알루미늄 신재 새로 만드는 거를 만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절감이 정확하게 얼마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해외에서 이제 가장 석탄을 써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만든 경우에 우리가 수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을 하는 것은 한 에너지 95% 그리고 탄소 배출이 96%까지 이제 감축을 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원자재 이제 수입 의존도가 감소되고 국내의 재활용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시의적으로 급박한 이유는 탄소 국경세라는 것이 이미 예비 시행 기간으로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2016년이 되면 이제 본격 시행이 돼서 정말로 관세를 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철강이 첫 번째 품목이고요. 우리나라는 두 번째로 알루미늄이 중요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서 지금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알루미늄 캔 재활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굉장히 일찍 EPR 제도라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모범 사례에 가까울 정도로 수거율하고 재활용은 높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이 재활용이 되는 것이 이제 높은 부가가치를 그리고 순환 경제에 될 수 있는 품목으로 재활용으로 안 가고 걷어들인 것이 이제 한번 쓰고 소모돼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수출이 되거나 뭐 이런 분류상에 이제 약간의 비율이 있어가지고 고부가 가치로 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요것을 알루미늄이 지금 제일 잘 되는 품목이니까 조금 개선을 해서 수출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도록 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치는 거는 이제 96%가 되는데 그 거친 96% 중에서 캔에서 캔으로 가는 것이 대충 38%인데 이제 합금 원료가 되면은 좀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요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탈산제라고 화학 원료를 쓰게 되면 이제 영원히 이제 다시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탈산제와 수출이 되는 부분을 이제 문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출입 동향을 보시면은 폐 알루미늄과 이제 캔 부분이 있어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폐 알루미늄 전체의 수출입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그 중에 캔만을 이제 하는 건데 캔만을 분류를 해서 수출입 통계를 낸 건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구할 수 있었던 거는 작년, 재작년 정도이고요. 폐 알루미늄은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EPR이 시작된 2003년부터를 보시면은 지금 수출을 하는 양이 이제 청색 그래프의 청색선이 되겠습니다. 축은 이제 왼쪽이 되겠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0,000톤이 안 되다가 이제 수출하는 것이 20,000톤 가까이로 늘어났는데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제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 2배 정도로 증가를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수입 대 이제 수출 비율을 보시면 그 전체 사용량이 많아서
증가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은 최근에 들어서 수출되는 게 비율이 수입 대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나서 1.7%에서 6.3%까지로 이제 늘어난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건 전체 폐알루미늄의 이제 수출입 중량이고요. 그 중에서 폐알루미늄이 자꾸 수출이 되고 있다. 그럼 어떤 것이 수출이 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캔 부분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캔 부분을 봤을 때는 저희가 2022년도 봤을 때 이제 수출 단가는 1.6불 kg당인데 수입은 2.0이고요. 또 2023년을 봤을 때도 수출 단가가 이제 1.5고 수입 단가는 1.6으로 더 비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될 부분을 내수로 수입하고 상쇄를 해서 돌리면 이제 여러 가지로 효과적으로 수입 의존도도 줄이고 부가가치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석할 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보면은 단순 수거량 중심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창기 20년 동안은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우리나라가 수거율이 세계적인 수준에 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이 수거율이 증가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80% 정도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가치 체계를 전환을 해서 양보다는 질로 전환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폐알루미늄 스크랩 중에 고부가 가치로 이제 주로 알루미늄 캔만 걷어서 찌그러뜨려서 이렇게 뭉쳐놓은 그런 것들이 수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으로 이게 어떤 점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잘 순환 경제로 돌지가 않는가 하는 면을 이제 보고자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제일 잘한다는 독일의 사례를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랑 매우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도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서 수거를 딱 하고 분리 수거장에서 이제 분리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춰져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다른 점이 이제 이원화를 해서 고품질을 보다 시장 경제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부터 이제 듀얼로 해서 품질을 가격에 반영을 해서 품질이 더 좋은 건 돈을 더 주고 사가서 모두가 이제 부가가치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도 이런 게 이제 제도화가 된 게 굉장히 오래된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트라이얼 앤 에러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이제 포장재법 2019년에 도입된 데서 굉장히 이게 체계화되고 구조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사정에 맞게 좀 개편은 돼야 되겠습니다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자원을 이제 등록을 하고 포장재의 재질을 등록을 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 정보가 괜히 전산 시스템만 갖춰서 등록하는데 수고로움만 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 재활용이 어떤 것이 쉬운 디자인이고 어떤 것이 어려운 디자인인지 이런 부분을 트래킹할 수 있는 데서 좀 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고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재활용을 80% 수준에서 나머지를 이제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요 시스템으로서 추가적으로 좀 더 얻어서 9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제가 이원화된 체계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랑 똑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공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상업용 건물에 분리 수거를 위한 그 쓰레기 저기를 여러 가지 갖다 놓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7종 분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상업용지나 공원이나 이런 데서 어렵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따로 이런 밴딩 머신으로 넣고 이제 거기다 수거를 하면 돈을 이제 좀 더 많이 보상을 해주는 이런 이원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기존대로 하고 있고요. 수거를 할 때는 이제 온도고라고 그 청소차가 다니면서 이제 공공장소에서 저런 밴딩 머신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수거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구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저런 게 이제 몇 개 있는 그런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확산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왜 안 되냐 하면은 이제 시스템 체계가 이원화 안 돼 있고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장비 가격도 있고 그런 놓는데 밴딩 머신에 이제 관리라는 장세 임대료도 있고 이런 것이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거를 규제가 이제 전부 일변도로 돼 있기 때문에 좀 풀어줘서 이원화를 하는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으로 이제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환불을 하는데 0.25 유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긴 한데요. 현재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0.25 유로면 한 300원이 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격이 100원대는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 소매점에 놓는 건 의무인데 요게 이제 인센티브로 많이 거치면은 그쪽도 이제 보너스로 돈을 더 받게 됩니다. 이제 이래서 이쪽에서 가게에서 판매되는 거는 가게에서 98% 이상 거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일반 수거는 그럼 우리나라랑 뭐가 다르냐 하면 뭐 똑같습니다. 가정용으로 정기 수거 이제 아파트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수거하는 거 똑같고요. 공공 장소에 수거함이 있고 분리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더 잘해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 생산자 책임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런 걸 거두려면 이제 돈 되는 거니까 프라이빗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민간 경제 차원에서 이제 의무가 아닌 영리 조직을 이제 듀얼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PRO라고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고 어떻게 보면 협력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공공은 가정이나 이미 잘 되는 걸 전체적으로 많이 걷고 돈 되는 것만 따로 이제 민간의 업체들이 경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쪽은 뭐가 다르냐면은 최종 소비자가 차등 요금을 지불하고 품질에 따라서 돈을 내고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캔에 이제 스크랩이 품질이 우수한 경우에는 돈을 더 주고 고객이 사갈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가격이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더 필요하면 더 돈을 주게 돼 있고요. 그 품질에 관해서는 제3자 관리 정기 품질 검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의 책임은 지금 현재는 이제 책임이 막중한데 돈을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품질 수준이나 했는데 참여를 하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그 PRO에서 돈을 주고 사가는데 이제 본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불순물과 뭐가 적고 잘 찌그러뜨려서 활용하기가 편하면 돈을 더 주고 사갈 수 있게 시장 경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인증이 돼 있고요. 불순물 허용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급한 경우에는 아주 불순물이 많은 것도 돈을 조금 주고 사갈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그다음에 중간에 우리나라도 이제 고철 유통상들이 작은 데서 큰 데로 이제 돈을 받고 넘기는데 그런 데에서 뭔가 가공을 해서 혁신 기술을 도입을 할 수 있는 민간 경제가 체계가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구조가 굉장히 민간 경제에서 중요한데요. 소매업체는 수거된 컨테이너당 이제 취급 수수료를 이제 무게당으로 받게 되겠고요. 이제 아까 그 소매점은 이제 자주 거쳐서 자주 가져갈 수 있게 되면 우수 점포가 돼서 좀 더 돈을 더 받고 그래서 그 점포는 좀 더 버리기 쉽고 이런데 어디다가 놓으면은 좀 더 잘 거칠까. 그리고 또 손님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잘 버릴 때를 못 찾고 있을 때 안내를 해준다든가 이런 걸로서 추가적인 보너스를 갖추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공 요인은
보증금이 일단 있기 때문에 좀 회수율이 높고 반환이 편리하고 품질 중심의 이제 차등 보상을 한 부분이 이제 그래서 부가가치를 나눠 가질 수 있게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이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려해 볼 만한 거 이걸 다 하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떤 것이 적절한지 변형해서 이제 개선을 고려해 볼 만한 것이 품질 기반한 차등 보상 체계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켄트캔의 경우에 이제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분담금을 낸 업체가 못 받아가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세금을 낸 회사가 받아가야지 수출이 돼서 세금을 안 낸 외국 기업이 혜택을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외국 기업이라는 거 해외의 사업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품질 인증 시스템이 있어야 이제 품질 기반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부분은 무슨 공인 검사기관이나 이런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제 보증금과 현행의 이제 분담금의 그 관계도 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재활용이 될 때 아까 중간 단계에서 품질이 개선되는 혁신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재활용 산업을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그 잘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 같은 것을 이제 육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 개선 효과를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알루미늄 캔이 거쳐서 안에 순환 경제가 되면 내수기 때문에 이제 수출과 직접적인 관련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재를 수입을 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간접적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죄송하다고 이제 그 능력이 일단은 이런 식으로밖에 데이터가 안 돼서 제가 분석을 못한 데에서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포텐셜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텐셜이 어느 정도 있냐 그랬을 때 이제 일자리나 뭐 재활용 산업 이런 것을 계속 해오시고 계신 거니까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탄소 국경세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우리나라가 23년에 이제 그 4억 부를 수입을 했습니다. 4억 부 수출을 했습니다. 알루미늄이 들어간 여러 가지 부품입니다. 물론 이종제는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그레이드나 여러 가지로 이제 따져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4만 부를 갖다가 신재를 저희가 수입을 안 하고 내수해서 잘 돌게 된다. 그랬을 때 이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감축 효과가 일단 톤당 최대로 이제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 석탄으로 제조된 거라 뭐 16톤에 알루미늄 1톤당 16톤의 이산화탄소가 최대 이제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좀 더 친환경적인 제품을 수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최대 이 정도 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1년에 한 1,000억 원 정도의 탄소 국경세 감축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스크랩을 많이 수입해 오는 데가 동남아, 태국 같은 데인데 그쪽에서 이제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이제 굉장히 변동적이다. 하지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을 다시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차근차근 이런 것부터 해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오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재용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재용 교수님께서 독일의 EPR 제도와 비교해 주시면서 우리 한국형 EPR 제도 개선 방안과 또 알루미늄 재활용으로 연간 약 1,000억 원 상당의 그 탄소 국경세 저감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우리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윤상훈 본부장님의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EPR 제도와 금속캔 재활용 현황입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통지원센터의 윤상원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지난번에 참석했던 저희 직원이 그 원탁회의에서 그 센터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부분과 EPR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금속캔 전체 재활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센터는 자촉법 그 28조 2에 이거 해가지고 설립이 된 단체고요. 그 EPR 제도의 그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회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그러한 그 공익 법인입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이 생산자를 관리하는 EPR 제도 내에서 관리하는 기구라고 하면 저희 그 센터는 그 재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받아서 일하고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사업으로는 뭐 재활용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그 한다고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여기 재활용 과장님 와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환경부하고 코워크로다가 진행하고 건의드리고 그래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뭐 그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에 발제하신 교수님께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80년대 말에 독일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90년대 초에 91년 그때 독일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입니다. 근데 그 역사를 보면 사실은 독일이 플라스틱 폐기물로다가 골치를 그 앓고 있었을 때 그 정부에서 가장 이익 보는 그 이 폐기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그 검토를 한 결과 그거는 생산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보통 필러라고 부르죠. 어떠한 용기에 최종 제품을 넣어서 그거를 판매를 해서 수익을 갖는 그러한 생산자한테 책임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최초 검토가 돼서 시작이 됐던 게 EPR 제도고, 그 EPR 제도는 유럽에 확대가 되고 일본, 아시아로서는 일본에 들어왔다가 일본에서 다시 일본 현황에 맞게끔 1차 된 그런 부분을 저희 나라가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로다가 그 발전을 시켰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KEPR이라고 저희들은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 저희들보다 조금 그 재활용이 늦은 동남아나 아니면 그 남미든 해외에 좀 EPR 제도 수출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품목으로는 그 크게 포장재하고 제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포장재는 주위에서 보는 모든 물건을 담는 포장재, 그게 철이든 어떤 부분이든 플라스틱이든 유리병이든 종이팩이든 그러한 포장재의 종류가 있다. 그러고 그 좀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1년 뒤에 필름 포장재, 라면 봉지, 빵 봉지 같은 그러한 필름 포장재가 EPR에 추가가 됐다. 그리고 제품으로는 윤활유, 타이어, 그리고 여러 종류의 그 쓰는 전지류, 그러한 그 전지류가 있고, 그 다음에 형광등, 그리고 양식용 부자, 어업용으로 쓰는 양식용 부자, 그리고 농업용으로 쓰는 곰포 사일리지, 그리고 합성 소재로 만든 그 김 말릴 때 쓰는 베이스하는 어떤 김발장, 이런 부분들이 그 EPR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국내에 그 도입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러한 그 통로를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까지는 저희 나라는 예치금 제도를 그 활용을 하고 있었죠. 예치금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생산자가, 똑같은 생산자가 그 정부에 일정 금액을 예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생산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제품을 재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부에 증빙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만큼을 다시 생산자가 가지고 가는 이러한 예치금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성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2003년도에 그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로다가 개편이 되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은 EPR 제도가 처음에 2014년 전까지는 재활용 측면에 지원을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2014년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번 겪으면서 그 전체 확대돼서 생산부터 그러니까 회수 선별부터 재활용까지 전 측면에 지원하는 제도로다가 그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이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PR 대상의 확대 과정인데요. 2003년에는 밑에 그 2004년, 2010년, 2014년에 그 확대된 품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14년에 가장 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필름류가 그 EPR 품목으로다가 확대가 됐고요. 사실은 확대가 된 게 아니라 2003년도에 있었는데 그 필름류 재활용에 대한 그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1년 유예를 받았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 필름류가 추가가 됐고 2010년에 1차 그 대상 업종 확대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4년에 그 EPR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하면서 그 플라스틱은 전 업종으로다가 그 포장재가 확대가 됐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도 아직 그 EPR 제도는 그 진행 중이다. 품목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PR 제도 그 운영 시스템인데요.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그 밑에 좌측에 보면 의무 생산자가 재활용 분담금을 그 KPRC라고 하는 포장재 공제 조합에 분담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거를 매년 공동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법적 기구를 통해 가지고 매년 그 단가, 지원금 단가나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 환경부나 공단이나 생산자, 재활용 사업자, 그리고 단체 KPRC하고 저희 센터하고 이렇게 다 참여를 해가지고 매년 그 품목에 대한 지원 단가를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정부가 전체 의견을 받아가지고 의무율을 또 매년 말에 한번 그 고시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의무 생산자가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를 하고 하면 그거에 대한 재활용에 들어가는 회수 비용이나 재활용 비용을 저희 그 코라 저희 센터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그러한 재활용 비용을 저희들한테 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 유통 지원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수거 선별 사업자하고 저 오른쪽 재활용 사업자에 대해 갖고 지원을 하고 지원하는 과정에 그 재활용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통합 관리하고 그리고 그 조사하고 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 전체적인 거는 환경부를 그 환경공단을 통해 가지고 환경부에 보고가 되는 요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나라 EPR 그 시스템 운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속캔 그 재활용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속캔이 뭔지는 다 아실 거고요. 그게 크게 두 가지로다가 그 철캔하고 알루미늄 캔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다 알고 계시고, 근데 좀 간혹 모르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 밑에 보시면 금속캔의 종류가 있는데 크게 그 2피스하고 3피스로다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2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캔 몸체 그 하나에 뚜껑이 있고 그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피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 그리고 몸통 그리고 뚜껑 이렇게 3단계 3개를 분리된 거를 그 밀봉을 시켜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2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장점도 있습니다. 기술적이고 그 경제적 미적으로다가 그 장점이 있고요. 근데 단점이
이게 뭐 상당히 비쌉니다. 제조가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일반 그 3피스 캔보다는 2피스 캔이 8배 정도 지금 그 비싼 거로다가 하고, 그거는 곧 그거를 사용하는 생산자들의 부담이 가고, 그건 결국은 물건값에 반영이 돼서 국민들한테도 물가 인상의 요인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하고, 3피스 캔은 그 2피스 캔과 그 반대의 장단점으로다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가가 굉장히 좀 저렴하고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으로든지 다 제조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점으로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뚜껑이나 이런 몸체하고 바닥하고 뚜껑하고를 같이 세 개가 접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약간의 위생 상태에서는 취약할 수 있다. 뭐 물론 뭐 복원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다 하고 하지만 제품 용기만 놓고 보면 그런 가능성이 투피스보다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속캔 재활 공정입니다. 뭐 저희 나라는 거주 형태가 크게 뭐 아파트하고 뭐 단독주택으로 구분이 될 텐데, 대부분 거주 형태가 80%가 그 공동주택이고 20%가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재활용률이 전 세계에서도 높은, 왜냐하면 한 밀집된 부분에서 다량의 물건을 그 회수된 물건 분리 배출된 그 물건을 회수해서 하는 거에서 물류비가 훨씬 더 줄어들겠죠.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독일도 일부 그렇고 미국은 뭐 더 그렇지만 커다란 나라에서는 일일이 집에서 차 하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먹고 쓴 걸 가지고 가서 뭐 몇 킬로를 자동차를 몰고 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RVM이나 이런 데 갔다가 눕고 보증금을 받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높은 이유는 사실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게 나쁠 수도 있지만 재활용에서는 그런 부분이 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그 재활용률은 상당히 그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한 그 분리배출된 그런 부분들을 거쳐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그게 전체적으로 선별이 돼서 그 투입으로 이송을 하고 자력 선별로다가 철캔을 분리를 해내고 와류 선별로 알루미늄 캔을 분류를 해내고 분류된 거를 각각 압축 공정을 통해 가지고 선별 압축품을 코라, 그런 부분 이제 코라랍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보고 갑자기 말이 헛나왔습니다. 보스코나 여기 와 계신 뭐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는 노벨리스 코리아나 이런 쪽으로다가 보내는 거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에너지 절약 효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면 대기 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그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황산화물 94% 저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형 폐기물 94.2% 저감 효과가 있고 에너지 절약 약 68.5%가 그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금속캔 회수 재활용 현황입니다. 연도별 철캔 의무율을 보시면 아까 제가 그 매년 그 환경부에서 연말에 그 의무율 고시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저희들이 센터가 그 2014년도에 그 발족을 하면서 그때부터 놓고 보면 2014년에 79.7%였던 그런 부분들이 그 중간에 어느 정도 그 계속 스테이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인 반면에 최근 5년을 놓고 보면 81%에서 그러니까 2019년 81%에서 85%까지 지금 증가 의무율이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그 알루미늄 의무율을 보시면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그 단계 형태를 보이면서 2014년도에 그 79.1%에서 79.7% 증가를 했고 계속 동결 형태를 보이다가 2020년도에 다시 그 70%대에서 80.7%로 돼 있고 그게 현재까지 그 동결로 계속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연도 의무율 결정하는데도 기존의 재활용이나 이런 그 시장을 이렇게 놓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은 거의 그 목에 찼다. 아까 뭐 설명드린 부분도 있고 물론 다른 쪽으로다가 누수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자동 로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운송되는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그 로스되는 그런 부분들을 빼면은 그 캔 쪽은 그 알루미늄 캔이든 아니면 철캔이든 거의 의무율은 거의 맥시멈에 도달을 한 그러한 품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반증 거꾸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그런 품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캔하고 그 철캔의 그 출고량 의무량인데요. 요거를 밑에 그 도표를 보시면은 2020년도에 출고량 그 약 10만 7천 톤으로 했는데 지금은 24년도에는 약 10만 2천 톤으로다가 그 외려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철캔은 지금 재질 대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른 품목 합성 수지류나 아니면 알루미늄 캔이나 이런 쪽으로다가 재질 대체가 이루어지면서 철캔의 출고량은 계속 증가세인 그런 거에 꺾여서 밑으로다가 좀 하향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밑에 보이는 의무량도 그 지금 아까 전에 뵀던 그런 의무율에 따라 가지고서 같이 연동하는 그런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의무량 역시 좀 2020년 대비해서 크게 그 인상되거나 그러지는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알루미늄 캔의 그 출고량 의무량인데요. 똑같이 밑에 그 표를 보시면 거의 그 철캔과 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 2014년도부터 보시면 2014년도의 출고량은 약 6만 2천 톤을 그 나타내고 있었고요. 의무량은 약 그 5만여 톤 정도의 의무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그러니까 출고량이 약 10만 3천 톤까지 증가를 했고요. 의무량은 8만 3천 톤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뭐 그 100% 정도의 인상폭을 그 보이는 거죠. 출고량하고 의무량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면 알루미늄 캔의 사용 용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철캔하고는 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연도별 그 철캔 재활용량하고 재활용률입니다. 역시 그 밑에 그 표를 참고를 해주시면 2014년도에 그 8만 8천 톤으로 83%의 재활용률에서 2023년을 보시면 2024년은 10월까지니까 2023년에 그 재활용량하고 재활용률을 보시면 약 9만 6천 톤의 97%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루미늄 캔 그 재활용률인데요. 2014년에는 재활용량이 약 5만여 톤의 재활용률 약 80% 좀 안 되게 79%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양은 계속 늘어나서 약 그 23년도의 표를 보시면 7만 7천 톤, 8만 톤이 좀 안 되는 7만 7천 톤 정도의 78% 지금 재활용률은 보이고 있다. 양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반면에 그 재활용률은 거의 그 10년 동안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발생되는 만큼에 대해서 나와서 재활용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한계는 재활용률은 약 80% 선에서 멈춰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연도별 철캔 의무 이행률입니다. 역시 그 밑에 표만 잠깐 봐주시면은요. 그 2014년도에 104%의 그 의무 이행률을 이거는 저희 그 센터가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4년도에 104% 정도의 의무 이행률을 보이고 그 2023년에 115% 정도의 의무 이행률을 보여서 철캔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들 재활용 의무를 100% 이상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캔의 의무 이행률을 보면은 2014년부터 거의 뒤에 소수점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 정도
유지하다가 2016년에 그 재활용 의무를 못하고 94% 의무 이행률을 보이고, 그래서 그 환경부에 그 부과금을 납부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18년, 19년도 계속 100% 이상을 달성을 하다가 2020년부터 21년까지 2개년 동안은 또 의무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2년, 23년도 그러니까 22년 달성하고 23년도엔 달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알루미늄 캔이 지금 전체적으로 재활용은 어느 있는 만큼은 다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이 정도 현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활성화 방안인데요. 저희들은 여기 과장님이 와 계셔가지고 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밑에 보시면 그 중간에 스프레이 타입하고 반려동물 그런 그 사육캡 같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생활계에서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재활용되는 반면에 그러한 거를 만드는 생산자들한테는 지금 재활용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그 이런 거는 품목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검토 좀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나가는 그런 그 있어야지만 어떤 거를 똑같이 철캔을 그 사용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갖고 어떤 사람은 의무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형평성에서도 좀 어긋난다. 저희들은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그 금속캔 포장재 그 확대에 대한 필요가 그 검토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요 자료는 저희들이 그 환경부에 이전에 그 자료를 갖다가 해서 건의사항으로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이 금속캔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뭐 포스코 그 공장에 직접 다녀오고 하면서 영상을 많이 봤는데요. 금속캔이 압축품에 얼음이 있으면 그 뜨거운 로에 들어갈 때 폭발 현상을 일으킵니다. 조그마한 요만한 것도 굉장히 작은 폭발물이 일어나고 얼음 덩어리가 이만한 게 들어가면 굉장히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품질 관리를 제고를 하고 있고요. 그 지난 며칠 전에 포스코하고 재활용 사업자하고 전부 다 같이 공통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러한 방안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하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가정에서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그 폐배터리입니다. 이게 금속 캔에 속해져서 같이 분리 배출되는 그 순간에 전부 다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금속캔 재활용 업체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은 70~80%가 이 폐배터리 때문에 화재가 나는 겁니다. 그건 엄청난 그런 그 손실인 거죠. 국가적인 손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분리배출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저희들이 뭐 아파트의 그 엘리베이터 이런 데에 대한 영상 그리고 홍보물 이런 걸로다가 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더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금속캔 회수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상원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뭐 금속캔 회수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의무 대상 품목 정비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좌장이신 김기은 서경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지정 토론자 분들하고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김기은입니다.
두 분 발제하신 권 교수님 그리고 윤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같은 자리는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잘하는데 무엇을 더 잘해야 되는가 그리고 국제적으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그 환경 정책을 섬세한 환경 정책 또 시민의 입장에서 섬세한 뭐 분리수거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특히 2050 넷제로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모두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경제성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그 중요한 조건으로 보통 이제 서큘러 이코노미가 중요하지만 서큘러 이코노미 자체보다도 이 원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그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그 순서에 프로그램 순서에 나와 있던 대로 지금 5분께서 수고하실 예정인데 우선 강성진 변호사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론은 10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성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환경법 전문은 아니지만은 이제 권재원 교수님께서 제가 EU 탄소국경 조정 쪽으로 좀 공부를 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이쪽에 좀 이렇게 오늘 세미나에 불러주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두 분 발제 너무 잘 들었고 항상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들 또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이제 50%가 이제 자원 추출 및 가공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 재활용은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이제 곳곳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발제를 이제 시의적절하고 좋은 화두를 던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는 이제 권재원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EU 탄소국경제도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U 이제 탄소국경 조정 제도는 이제 아시다시피 철강, 비료, 알루미늄, 그다음에 전기, 수소, 그다음에 수소 등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의 한국에서 수출하는 주요 제품으로서는 이제 철강하고 알루미늄이 이제 직접 관련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철강의 경우 철강협회를 통해서 그 전체적으로 업계 의견을 한국 정부와 EU 등에 이제 활발하게 제출을 했고 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알루미늄 산업계는 아무래도 철강업계들 같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제 자기 의견을 많이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좀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알루미늄 산업의 경우 이제 복사이트에서 이제 반제품을 만드는 이 1차 가공 업체는 이제 없고 주로 이제 스크랩을 재활용하는 2차 가공 업체 위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1차 가공보다는 훨씬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2차 가공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이제 유럽 지역에 수출할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는 탄소국경 조정제도 대상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알루미늄 산업계에서 EU 탄소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서 또 얼마나 이제 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량 보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아직 이제 잠정 기간이기 때문에 분기당 1회씩만 이제 탄소 배출량을 회원국 당국에 이제 보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기간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이제 보고를 할지 내부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하라는 취지로 하는 게 이제 그 잠정 기간인데 지금 이 기간을 아니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 쪽에서도 좀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이제 감안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탄소 배출량 이제 산정하고 그다음에 보고 체계를 확실하게 좀 구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이제 2차 가공 위주라고 하지만은 알루미늄 스크랩의 이제 상당량을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입된 알루미늄 스크랩의 이제 탄소 배출량 데이터 축적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EU 탄소국경 조정 제도의 취지상 일단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제 소요되는 그러니까 직접 배출량의 보고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그러니까 어쨌든 스크랩의 형태로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이제 그 스크랩 수출자로부터 어느 정도 협조를 받아서 데이터를 이제 정확하게 축적을 하고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EU 이제 그 탄소국경 조정 제도 규정에서는 제3국에서 지불한 탄소 배출 가격을 만큼 이제 EU CBAM 인증서 의무 구매 의무를 감경해주는 규정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KETS 지금 탄소 배출권 가격하고 EU의 탄소 배출권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저도 다른 자리에서도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그 EU CBAM의 직접적인 이제 적용 대상이 되는 알루미늄과 철강 업체 쪽에서 이 이슈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목소리를 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제 발표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탄소 배출권 가격이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KTS를 통해서 탄소 가격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대부분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이제 CBAM 인증서를 그러니까 매수해야 되는 의무는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EU는 2034년까지 배출권 무상할당을 철폐할 예정인데 한국은 아직 그 NDC에서 이 배출권 무상할당을 어떻게 이제 페이즈아웃 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업계에서 정부에다가 조금 더 강하게 의견 제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제 많이 지적하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알루미늄 생산 업체들에서 이제 사용자들의 아리백 관련 부담을 좀 감경시켜주기 위해서 알루미늄 생산에서 그 사용되는 이제 전력원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이제 공유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아리백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운스트림 중에서도 이제 해외 주요 전자업체나 이제 많은 이제 해외 고객들이 이제 아리백 그 준수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비즈니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들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2026년 그 EU CBAM 인증과 그리고 아리백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연구원의 김고은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의 김고은입니다. 일단 저 그 프린트물에 제가 이렇게 양력을 많이 적은 적이 없는데 오랜만에 많이 적었더니 제가 회장이라고 나가가지고요. 두 학회 다 이사인데 회장님들이 제가 회장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요즘 같은 시국에 더 조심스럽네요. 네, 오해가 있었다는 점 좀 한번 지적드리고
되게 크고 넓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 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되게 고민스러웠습니다. 일단 지난번 환경정책학회에서도 그 토론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순환경제에 대한 건 아직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순환경제 체계로의 전환에 대해서 고민은 해야 되지만 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와 그 과정에서 주요 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토론문을 적어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그 김재원 교수님의 발제에서 그렇게 경제성을 가지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역에서 수지가 얼마나 달라지는 거를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건 저는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환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어떤 생산, 소비, 유통, 폐기, 자원화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기존의 재활용 경제일 때에 비해서 훨씬 복잡해지고 길어진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어진다라는 거는 경제성 분석을 할 때도 그렇게 무역이라고 하는 시점을 가지고 단면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게 폐기된 자원이 경제 체계로 다시 돌아와서 생산 과정에 다시 투입되는 과정 전반에서의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좀 더 시나리오적으로 계산이 될 때야 비로소 경제성 분석이 좀 더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일단 단편적으로 무역 수지가 그만큼 그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지금 폐스크랩을 수출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경제에 이득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각종 산업에서 알루미늄 재활용과 안전한 폐기에 역할을 했던 각종 산업과 지자체에 드는 비용과 거기로 인한 수익이 지금의 1년 단위로 바로 짧게 계산이 되었지만 그게 다시 자원으로 돌아오는 순환경제 체계로 전환될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주체들이 결합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재생 원료로 고품질로 자원화되는 것과 그 밑에 품질로 재활용되는 것, 그 밑에 품질로 1차 재활용만 되고 폐기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한 사이클이 장기에서부터 중기, 단기로 다 다르게 시나리오가 있고 거기에 드는 비용과 편익은 다르게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재활용 체계가 유지되는 게 제일 비용이 저렴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활용 체계가 가지는 이점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지만 일단 밀어내는 거거든요. 여기 환경부에서도 오셨고 서울시 같은 지자체 입장도 뭐냐면 최대한 우리가 발생시킨 폐자원이 우리 체계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잘 관리해서 재활용 시장으로 밀어내고 그 시장에서 지금 현재의 시장의 논리로 그 재활용 자원이 최대한 업계로 가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수출된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가 그거를 떠안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그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존의 관리 시스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재활용으로 밀어내는 단계에서의 경제성을 우리는 구축해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부담했던 거는 수지 분반 비용을 특히 지자체에게 그 비용을 책임으로 부과시키면서 그 수지 분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지자체와 같이 대행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 비용이 공공에서 많이 투입이 됐고 또 절반은 민간에서 민간 선별장을 통해서 시장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두 번째 발제 EPR에서 민간 선별장에게 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흘러가게끔 수집에 따른 지원금 인센티브를 통해서 재활용 시장으로 폐알루미늄이 흘러가게끔 하는 중간 역할을 해왔었는데 EPR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EPR 제도만으로는 그 공공에서 기존의 수집 운반을 통해서 재활용 단계로 밀어내는 그 양적 재활용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은 사실 큰 인센티브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EPR 제도는 의무량 보면 되게 높죠. 하지만
지금 현재 EPR 제도가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매년 거의 똑같은 비율로 의무 이용을 하게 되고 민간 선별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만 그냥 매년 똑같은 의무량이 그냥 연말이 되기 전에 소진되면 끝나는 형태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인센티브를 주려면 매년 인센티브 양이 높아지든지 아니면 지금 플라스틱에서 시작한 것처럼 EPR이 물질 재활용 중에서 투명 페트처럼 바툴 투 바툴 고품질 자원화를 하는 경우 그 다음 물질 재활용 그 다음에 그 열 재활용이라고 하는 TR에 대해서 차등으로 그 지급을 하는 식으로 시장에게 인센티브 변화를 주지 않으면 기존에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민간 선별장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는 시장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민간 선별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여기 이제 환경부와 코라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플라스틱과 같은 사례로 좀 고민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되게 반갑게 생각하는 게 포장재 시장에서 그렇게 다양한 알캔과 철캔 포장재가 많아지고 있는 거 앞으로 플라스틱 부분의 순환 경제가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금속캔과 종이류 포장에 대한 수요는 좀 더 폭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아졌고요. 그래서 그 대체 자원으로서의 타 재질 재활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환경부랑 코라가 타이트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플라스틱과 타 그 대체 자원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도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 고품질 자원화의 원칙을 가지고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환경제법에서 다루고 있는 순환 자원이 또 마지막 나머지 그 관리되지 않은 파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환 자원으로 인정되게 되면 이 모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공공 수거 대행, 그 다음에 공공 선별장 시장, 그 다음에 민간 수거업자, 그 다음에 고물상 민간 선별장으로 흘러가는 그 체계랑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자원이 흘러가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지분반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순환자원으로 인정이 되면 갈 수 있죠. 충분히 이동하고 시장으로 순환자원을 좀 더 재활용 시장, 재생자원에 투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근데 순환경제촉진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실제로는 사실 EPR과 충돌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EPR로 관리해왔던 부분과 순환자원을 인정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충돌하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다가 지금 어느 선에서 지금 멈춰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선별장 이후로 관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실제로 순환경제제도 EU에서 얘기하는 end of waste, 더 이상 웨이스트가 아닌 걸로 자원을 관리하겠다라는 그 취지는 선별장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취지를 살리자면 폐알캔을 어떻게 하면 공공 수거와 기존의 민간 수거 체계를 태우지 않고 바로 재생자원 쪽으로 흘러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경로, 그리고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관리하게 하되 공공이 투명하게 그 과정을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은 아직 그려져 있는 거에 대해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이거는 자원 안보의 측면이 크니까 산자부와 같은 그다음에 그 무역을 관리하는 부서가 그 자원에 대한 그림은 같이 그리고 그 경로가 앞서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벤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체계에도 일일이 다 기록이 돼서 무역을 하는 업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전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사실상 환경부에게밖에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그림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긴 말씀 드렸지만 자료로 대신 하고요. 서울시 같은 지자체는 실제로 고품질 자원화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대응할 정책적인 의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폐자원을 수집할 만한 수거 지점이나 그런 걸 좀 만들고 세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지영 교수님 그 처음 발제처럼
독일의 RVM 같은 그런 체계는 아직 한국에서는 의미를 가지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RVM이 아닌 서울과 같은 광역 지자체가 어떻게 하면 폐알켄을나 아니면 더 고품질 자원화 대상이 되는 자원을 시민들이 편리하고 아름다운 시설을 통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거점을 만들고 도시를 바꿔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김 박사님 그 말씀하신 선별장에 대한 거, 인센티브에 대한 거, 또 이 순환 자원에 대한 이런 부분 폭넓게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그 스페시픽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그 자리를 더 자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은 캔투캔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여기 원래는 세 번째로 백유나 오비맥주 이사님께서 토론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외국 출장을 급하게 가셔서 오늘 최민기 대리님께서 오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최민기 대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비맥주 백윤아 이사님을 대신해서 참석하게 된 최민기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한 기업의 입장에서 폐알루미늄 캔 재활용과 순환경제 구축 그리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저희가 직면한 과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오비맥주는 글로벌 본사인 지금 AB 인베브의 그 글로벌 그 비전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순환 경제 구축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 모든 제품의 포장재를 100% 재활용 가능하거나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을 하고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는 AB 인베브의 한국 법인인 저희 오비맥주에도 중요한 과제로 주어져서 저희가 이제 제조에서부터 이제 유통, 소비, 포장재 처리 단계까지 전 단계에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포장재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좀 늘어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포장재 중에 알루미늄 캔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근데 캔투캔 재활용률이 낮아진 상태이고 폐캔이 수거된 이후에 재활용사에서 UBC 수출 혹은 철근, 합금제 원료 등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 올해 그 캔투캔 재활용률과 이제 저희 측에서 이제 생산하는 캔의 재활용 소재 비율이 낮아진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오비맥주의 경우에는 AB 인베브가 설정한 목표에 올해는 좀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저희가 2025년에는 저희가 2017년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때 대비 25%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캔투캔 재활용률의 재고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발제에서 말씀하신 순환경제 구축과 탄소 국경세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캔투캔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도 필수적인데요. 이런 캔투캔 재활용률 제고는 온실가스 감축과 순환경제 구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러한 알루미늄 캔 재활용률이 1%만 상승을 해도 수천 톤의 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오비맥주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캔을 사용하는 기업들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캔투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인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참여해주신 정부, 그리고 기업,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자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런 정책과 이런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캔투캔 재활용률이 지금 수준에 머문다면 저희 오비맥주와 글로벌 본사인 AB인베브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이런 이제 재활용 소재 비율과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사실 제가 그 맥주 캔을 맥주 마시고 나서 무게를 재보니까 작은 거는 14g이고 0.5리터짜리는 20g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출하는 입장에서, 기업의 수출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가볍게, 이것도 역시 탄소 감축의 로지스틱도 탄소 발생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많이 수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왜 저 알루미늄 캔의 수요가 더 높아지고 있는지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저 사료 말씀하셨지만은 앞서서 그 식품이랄지 뭐 음료랄지 이 부분에서 수요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알루미늄 캔의 시장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캔투캔의 재활용을 좀 더 탄소 입장에서, 탄소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나라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더 이 캔투캔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 또는 생각이 있으신지 또는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나오셨습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이정미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이정미입니다. 저희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부터 해서 뭐 순환경제 전환 촉진법과 뭐 그에 따른 뭐 순환자원에 대한 얘기, 이런 전체적인 많은 주제들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과, 그리고 오늘 이제 제기되었던 건의 사항들, 그러니까 좀 건의해 주셨던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그 검토 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유통센터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게 2003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고, 당시 처음에 시작이 될 때는 그 재활용에 더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이제 잘 처리 재활용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서 시작이 되었던 게 맞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뭐 순환경제 이슈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계속 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사후에, 그러니까 처리 재활용의 개념뿐만 아니라 제품이 처음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또한 그러니까 다시 원료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그 재활용 용이성 평가 등급 제도라는 거를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어요. 18년도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제품을 봤을 때 이게 재활용이 잘 되냐, 잘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평가 등급을 매기고, 잘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EPR 제도 하에서 분담금을 경감해주고, 잘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더 할증해서, 처음에 이제 제조업체들이 그 제품 생산하실 때부터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플라스틱의 대표적인데, 지금 그 생수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그 투명색이고 그리고 이제 라벨도 이제 없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품 자체 무게도 지금 경량화 정책으로 이제 제품 무게도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에서 플라스틱을 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유도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캔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이제 금속 캔은 워낙 재활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부서에서는 크게 그렇게 그 이슈가 많다거나 이런 쟁점 사항이 많다거나 뭐 이런 품목은 이제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그 캔투캔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저희도 이제 계속 그런 건의가 외부에서 있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저희가 이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재활용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제조업체들이 뭐 오비맥주에서 나오 계시지만 얼마나 이제 이거를 이행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재활용 의무를 달성을 하려면은 그 재활용 의무를 달성할 수 있는 재활용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재활용 업체들이 충분히 있느냐, 그리고 달성을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어느 정도 좀 균형적으로 고려를 해서 뭐 의무를 설정을 하고 또 그 이제 이게 뭐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확대를 하되 다만 이제 그게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냐를 이제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하는데요. 근데 캔투캔은 다 가야 될 입장 방향이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국내에 재활용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저희가 의무 할당으로 이렇게 실제 뭐 전체 그 의무 100% 하에서 뭐 예를 들어 뭐 30%를 뭐 캔투캔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걸 할 수 있는 시장이 아직은 형성이 덜 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향후에는 나가야 되는 거는 맞지만 좀 그런 거는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 장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지원금을 차등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분담금을 뭐 차등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제적인 유인 제도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바람직한 거는 그러한 가치 있는 자원이 국내에서 잘 이렇게 재활용돼서 다시 이제 그 국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이제 바람직한데, 저희 그 EPR 제도 자체가 재활용 방법으로 수출이라는 방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2019년 20년도에 그때 한창 그 폐기물 대란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분리수거해서 배출한 그런 그 분리수거 품목이죠. 그건 것들을 이제 실제 재활용 업체들, 그러니까 수거 업체들에서 이게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수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적체가 돼서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그 시장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이제 수출이라는 방법도, 왜냐하면 그렇게 수출이 되지 않으면은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반목 현상이 일어나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제 품목별로 사실 뭐 캔도 그렇고 다른 품목들도 그렇고 좀 유가성이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이 수출에 대한 방법을 막아달라라고 이제 건의도 사실 좀 많은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한 뭐 사항에 대해서는 뭐 수출의 비율을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비대상 품목에 대해서 아까 교통지원센터에서 건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계속 이제 그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를 하고 저희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품목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추가해야 되는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유통지원센터랑 협의해서 실제 이게 뭐 현재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뭐 출고량이 어느 정도 돼서 재활용할 수 있는 좀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환경부에서 지난 여러 해 동안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애써주신 덕분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분리수거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또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환경부께 사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런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분리수거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자원을 모범적으로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재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특히 이산화탄소의 그 관점에서 탄소 감축을 더 이뤄내기 위해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그 국제 무역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그 필요한 조건들이 필요한 뭐라 그럴까요? 제품 내지는 필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캔투캔 분리수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캔투캔 분리수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다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한 회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사실 한국 사회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한 회사를 뭐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한 그 중소기업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그 한 회사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그 회사를 지원한다는 그런 관점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탄소 감축과 캔투캔 분리수거의 그 주제를 다루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총회장님이신 장준영 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준영입니다. 저는 평소에 또 재활용 현장을 대변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도 재활용 현장 입장에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토론 자료가 지금 떠 있는 것은 바로 돼 있는데 아마 책자에는 좀 표가 그냥 앞뒤로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참조해 주시고요. 그 토론 자료 이제 첫 번째 그 표에 보면은 알루미늄캔이 이제 재활용률이 78%로 이렇게 돼 있는데 78%는 이제 전체 재활용률보다는 EPR 시스템을 통한 재활용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EPR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재활용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지금 EPR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재활용률이 좀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아지는데 알루미늄 캔에 지금 그 두 번째 표에 보면은 알루미늄 캔의 지원금이 EPR 그 재활용업체 지원금이 128원에 불과합니다. 이 128원은 매출가의 한 5.6%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EPR을 거치지 않는 EPR 회원사로 되어 있지 않는 재활용 업체들이 EPR로 들어오기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저 지원금 가지고서는. 그래서 지금 철캔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가의 31% 정도가 지원금이거든요. 알루미늄 캔은 5.6%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러한 분담금이나 지원금을 좀 현실화시키는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아까 윤상원 본부장께서 발표를 해주셨듯이 EPR 또 우리 또 이정미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EPR 적용 캔의 그 알루미늄 재질 그 포장이 유형이 지금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뭐 예를 들면 밀키트 용기라든가 반려동물 사료캔이라든가 살충제, 방충제 스프레이 캔, 면도 크림 캔, 또 카페에서 사용하는 음료 포장용 캔시머 이런 것들이 지금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앞으로 이제 플라스틱 용기 감축의 경향으로 간다면 좀 더 금속캔 포장재가 증가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봅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제 그 금속캔과 그 철캔과 알루미늄 캔이 같이 이제 배출돼 가지고 이렇게 그 지금 이 분류가 되는데 어차피 이제 그
캔 외에 것은 별도로 또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확대를 좀 EPR 그 품목의 확대를 건의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발표에서 그 확대에 대한 그게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캔의 캔투캔 재활용은 탈산재라든가 합금 원료 사용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 감소라든가 순환경제 구축이라든가 뭐 아까 국경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효과적이지만, 지금 해당사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다국적 기업인 그 노벨리스 코리아 한 군데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납품하는 처분량은 한계가 있고, 또 지금 캔투캔을 하려면 상당히 고품질의 수집 선별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캔투캔으로 이제 재활용 쪽, 캔투캔 순환 쪽으로 좀 가려면은 좀 더 그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EPR 분담금이라든가 변동 계산에서 지금 이제 적용하고 있는 것이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물가 상승률, 원자재 이런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전기료, 운반비 상승 이러한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러한 그 산정이 좀 되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활용 향상을 좀 추구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재활용이 많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러한 개선도 검토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스프레이 캔 포장 용기의 운반이라든가 압축 파쇄에 이제 폭발 발생 문제, 물론 배터리도 이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폭발 문제는 이제 운영상의 리스크라든가 또 이로 인해서 해당 업체 그 하재 보험까지 기피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이제 운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방지를 위해서는 이제 첫째로는 그 제조 단계의 안전성을 고려한 생산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프레이 캔의 배출 시 위험성 해소를 위한 배출 요령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나아가 이 제조 시 안전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군에 대해서 생산업체가 위험 비용을 부담하는,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분담금의 가산 등의 방법이 좀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권정윤 교수님 발표에서 수입 수출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그 수출이 좀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그 지금 현장에 재활용 그 가격 평가가 좀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캔투캔이라든가 우리나라 재활용 현장보다는 수출이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재활용의 재활용 비용을 좀 상향시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 말은 좀 더 있습니다만은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재활용 업체 입장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재활용 업체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이랄지 또 기술이랄지 투자랄지 이런 차원에서 좀 더 따로 분리해서 세미나를 하면 또 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 세션이 있죠. Q&A가 있죠. 플로우라고 해야 되겠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답을 하신 다음에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의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좋은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묵묵부답으로 있는 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루미늄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만 뭐 이렇게 코멘트하고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알루미늄의 캔투캔이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뭐 어려운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재를 만드는 기술이 우리가 많이 좀 약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어떤 구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자원을 다시 킵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알루미늄에 대한 건 모르지만 플라스틱과 관련돼서 뭐 서큘러 이코노미라든지 그런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과장님도 전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요소에서 다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좀 약간 눈여겨볼 만한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재활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일부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가세라는 것이 자원을 처음 채취해서 제품으로 나왔을 때 가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 부과되는 세금인데, 재활용이 된 물질들은 한 번 이미 그것을 냈는데, 그 세금을 냈는데 그게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만들어지면서 또 낸다는 것은 더블 카운팅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구조에서 재활용을 순환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재활용 시의 물질에 대해서 부가세를 일부 한번 감면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돌아갈 때 다운 사이클이 아니라 업 사이클링이나 최소한 동일한 가치의 리사이클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가세 감면에 어떤 형태든 간에 차별을 통해서 좀 더 업사이클링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다른 물질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아마 환경부에서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머티리얼 플로우 어널리시스를 좀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EPR이든 뭐든 할 때 언제 들어간 물질이 언제 나오는 것 상관없이 그냥 잘라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어디든 고강도의 물질로 쓰이면 10년 있다 나올 수도 있고 20년 있다 나올 수도 있고, 캔으로 들어간 건 오래 나오는데 우리가 잘라서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머티리얼 플로우 어널리시스를 할 때 다이내믹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어떤 무슨 고강도 물질로 들어가는 거는 10년 있다 나올 것이고, 캔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래 나올 것이고, 그거를 파퓰레이션 밸런스드 모델이라는 걸 사용하면 매년 나오는 배출물이 어느 조성으로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다 파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으로 다이내믹 머티리얼 플로우 어널리시스를 하면 배출물이 앞으로 어떻게 예상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수요가 있을 것이고 해서 정책을 좀 세우기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재활용과 관련돼서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만, 세컨더리 마켓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은 정부로부터 꼭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재활용이 돼도 재활용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굉장히 취약한데, 거기에 파이낸셜리 어떤 뭐 보험이든 펀딩이든 또는 아니면 재활용 시장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실시간으로 플랫폼화를 해주실 수 있다면 길게 보고 그런 것들이 순환을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코멘트였고요. 아무래도 제가 환경부에서 이제 정책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 뭐 환경부가 기술하고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아까 몇몇 부분이 우리나라의 이 한 기업이 캔투캔의 재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재활용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정도까지 쫓아올 수 있는지 앞으로 예상이, 소위 말해서 판재, 아변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의 기술적인 수준과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답변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비철금속협회에서 온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EPR 제도에 대해서 이 도입된 취지 자체가 국내 자원을 국내에서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이제 그 제도가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국내에서 오롯이 재활용 활성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직까지는 적은 양이지만 아까 그 발지자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 UBC가 해외로 나가 수출되는 물량이 한 7천 톤 정도 되더라고요. 그 물량 자체는 아직까지는 크지는 않지만 그 물량이 해외로 나감으로 해서 이제 국내에서 그만큼 재활용이 덜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국내 생산자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해외 나가는 물량에 대해서 준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이게 굉장히 스크랩 자원이라는 게 그 탄소 중립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목적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해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의 개념이 아닌 저는 자원 유출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정부에서 보조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이제 캔투캔이 아닌 그 탈산재 용도로 나가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보조금을 좀 차등화하는 쪽으로 아무래도 국내에서 그 자원이 순환될 수 있게끔 하는 좀 정책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최근에 그 이제 스크랩 자원 중에 이제 알루미늄 스크랩도 있지만 그 구리 스크랩이라는 자원이 또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난 8월에 관세청에서 그 구리 스크랩이 해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천억 정도의 이제 불법 그 해외 유출 사례에 대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내 자원이 해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제동을 걸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구리 스크랩 같은 경우에 국내 발생량이 한 30만 톤 정도 되는데 해외로 나가는 물량이 한 10만 톤 정도? 그러니까 30% 물량이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사용할 물량이 없어서 굉장히 국내에서 그 사용하는 그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자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겪었던 그런 케이스거든요. 물론 알루미늄은 아직 그 해외로 나가는 물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까 자료에 보니까 한 6만 톤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물량은 크지는 않다고 보지만,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서 계속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물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뭐 100만 톤 가까이 이제 해외에서 알루미늄 스크랩이 이제 수입을 하고 있지만 그 물량 자체는 또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물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그 자원 유출 측면에서 좀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그 이제 그 스크랩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새로 이제 그 알루미늄하고 비철 스크랩이 추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금하고 구리만 해당이 됐었는데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만약 국내에서 유통이 된다면 그게 이제 국세청 지정 계좌에서 10% 부가세를 납부하고 유통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그만큼 내국세가 해외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보조금은 좀 이제 해외 나간 물량에 대해서는 좀 통제가 좀 필요하다, 좀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정미 과장님께서 이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회장님 질문에 대해서. 예, 근데 건의주 신상 이어서 제가 답변을 그래서 뭐 말씀 주신 게 뭐 부가세 감면이라든지 뭐 물질 흐름 분석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예, 제가 그 부분은 혹시 유통에서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캔투캔 제어. 저도 그 지금 그 이제 지원의 문제가 하나 있고,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지원의 문제는 그 아까 얼핏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려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나라,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지원금은 독일이나 이런 데 아까 뭐 독일 비교를 했지만 단가 비교가 없어갖고 좀 그런데 우리보다 굉장히 월등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10만 원 정도의
그 생산자한테 받아서 재활용 사업자한테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물론 뭐 환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거의 10배 가까운 돈을 생산자가 내서 수거하는 그 바닥부터 수거하는 모든 쓰레기통 하나까지 전부 다 생산자들 돈을 받아가지고 독일에 가서 쓰이는 대형 그 쓰레기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산자가 냈고 수거하는 사람의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생산자의 책임 재활용입니다. 그야말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인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게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잠깐 얘기 드리면 일본은 회수 선별 압축까지는 지자체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지자체는 세금을 받아가지고 지자체가 그거를 어떠한 그 품질 기준에 맞는 뭐 캔이나 뭐 일본은 캔은 뭐 EPR 품목이 아니기도 하지만 플라스틱이 됐든 압축을 해서 놓으면 그거로다가 그냥 끝인 겁니다. 그 지자체의 역할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내는 비용이 지자체에 하는 역할만큼이 빠져가지고 비용이 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압축해 놓은 거를 지자체가 해놓으면 저희 같은 그 단체가 EPR을 관장하는 단체가 가서 그 물건을 놓고 재활용 사업자한테 입찰을 봅니다. 이거 공짜로 줄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너는 얼마 할래? 너는 얼마 할래? 해서 입찰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적게 나는 최저가 입찰과 지자체가 만들어 놓은 압축 부막으로 같이 가서 재활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거를 따오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믹스가 되어 우리나라인데 시작 자체가 낮아가지고서 지원금 제도가 지금 사실은 해외 사례나 이런 데 보면은 좀 낮은 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이제 요구하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또 매년 올라가는 단가의 인상분 뭐 재활용 업계에서는 뭐 택도 없다. 1원이 올라가고 뭐 그러면 뭐 캔 같은 경우에 몇 년 동안 동결이 되고 지원금 단가가 1원이 올라가면 그러면 100원 올라가는데 100년 걸리겠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다가 생산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안 좋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책을 펴나가는 환경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다만 꼭 해야 되는 품목이나 이런 추가들은 계속 고민을 하겠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 굉장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외국 사례에 비하면 지금 기술 수준은 뭐 제가 뭐 수치로다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전체적인 상황이 굉장히 캔투캔으로 가는 거는 이런 예를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도 그 페트 같은 경우 아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해서 바틀 투 바틀이라고 하는 뭐 캔투캔이나 비슷한 거죠. B2B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 물병에 하나 있는 거 이정미 과장님 뭐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그 무색 유색으로다가 옛날 형형색색에 있던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꾸고 무색의 라벨까지 없어가면서 접착제 요만큼만 들어가도 사실은 굉장히 그게 그 B2B 바틀 투 바틀이 되는데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캔투캔도 그러니까 페트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작점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행히 지금 재활용 업계가 좀 어느 정도 거기에 해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는 아니죠. 일부 그래도 자금력이 있고 미래를 보는 재활용 업체가 그런 부분들에 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만 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없다. 그러고 그러한 그 설비를 할 지금 현재 우리 재활용 그 사를 보면 그 뭐 한 70여 개 저희들 재활용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여력은 뭐 이게 뭐 보통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캔투캔 기술에 대한 거는 아직은 해외 선진국 사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다. 이런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김고은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저는 그 조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 제도 배출권 가격 관련 부분은 이랑 그 물류 관련된 거는 어떻게 보면 재활용 시장 활성화, 규모 확대, 고품질 자원화에 대해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되게 지원하고 시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주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일 업체라서 얘기 많이 하셨지만 폐지도 되게 한 줌밖에 안 되는 업체들에 의해서 재활용 시장이 운영되고 있고 그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폐지를 비축하고 그 물동량을 관리하고 재활용 시장의 변동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이제 폐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 안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힘들더라도 창고나 물류 그 물동량 관리를 위한 비축에 대한 부분을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비철 부분에 있어도 관리를 한다면, 그리고 이제 의제 지원 제도 같은 고물상에 적용되고 있는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조세 관련된 기관과 잘 협력해서 한다면 간접적으로 시장을 좀 변화시키는데 좀 더 지혜로운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첨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캔투캔의 얘기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그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그 보증금하고 누구 말씀 주실까요? 아니요? 아, 예.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그러면 권 교수님 말씀 주시고 나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이거를 밟지만 여기 자리가 이제 한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EPR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본인의 역할에 한정돼서 하는데 그것을 발제를 드린 건 아니고요. 이름이 이제 순환 경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인데 이거를 안 되는 거를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안 되는 데를 보조금을 줘서 걷게끔 하는, 여기에 너무 몰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수출이 됐던 주요 그래서 안 됐던 것을 보면은요, 이제 그 처리장이 없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나간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게 경제성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캔투캔 경우에는 수입을 하는 것보다 지금 안에 있는 걸 재활용을 하는 게 더 싸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게 탄소 배출권은 어쨌든 이 업체가 직접 받아오는 건 아니지만 나라 자체가 이제 재활용을 하면 탄소가 줄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더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자는 건데 자꾸 있는 보조금을 가지고 한다든가 있는 재활용 사업장을 하려고 그러시는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큰 그림에서 순환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데서 작은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돌려서 아까 김고은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여러 가지 루프의 사이클이 단기, 중기, 장기로 생길 텐데 거기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자체별로 할당량이 있는데 사실은 서울에서 하는 걸 지방에서 처리를 했을 때 훨씬 경제적 효과가 크겠죠. 실제로 처리에 돼서 들어가는 사업장은 지방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어디까지 풀어주고, 그리고 폐기물 걷고 기존 처리장이나 이런 돈이 안 되는 거는 기존 보조금 시장에서 하되 신시장을 어디에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법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기존 틀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순환 경제라는 말뜻을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한 가지 더 강조를 드리자면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의 기업이 다 해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경제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공부한 바에는 이거는 레몬 마켓이라고, 왜 경제학에서 품질에 관련된 게 시장 신호가 안 가면 작동을 하는데 중고차 시장에 예가 있습니다. 중고차의 품질이 나쁜 거를 비싸게 팔려고 중고차 업자는 자기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비싸게 팔고자 하죠. 소비자 샀는데 그 품질이 안 나오면 점점 안 사죠. 그러면은 시장이 망합니다. 이게 레몬 마켓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시장이 지금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출권 가격이 실제적인 경제적인 것보다 왜 이렇게 싸냐?
시장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혼자서 모든 짐을 떠안고 가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걸 분담금을 어차피 우리나라의 재활용은 지금 대부분 외국과의 거래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스크랩도 대부분 사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분류가 덜 돼서 수출했다가 돈 주고 사오는 구조인데 지금 외국에서 그걸 막고 있는 거죠. 자기네가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장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큰 그림에서 좀 봐주시는 것을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12시인데요. 제가 1분 이내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사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메인스트림들이 있고 메인스트림 안에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작은 부분에서 좀 더 섬세하게 기술을 통해서 기술과 사업을 통해서 탄소 감축을 해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 목적을 또는 이 결과를 내자 하는 것이 사실 첫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19세기 20세기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생산에 몰입했지만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폐기물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라 중요한 자원이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다시 생산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제품을 더 많은 폐기물로 생산을 하자 하는 것이 이제 큰 그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알루미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발생되는 폐기물을 방금 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스크랩 형태로 수출을 했다가 알루미늄 캔을 생산하는 업체는 또 스크랩을 수입해서 알루미늄 캔을 생산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식품과 음료 생산 업체는 그 캔에 넣어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본다면 이게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캔투캔의 경우엔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독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독일에서 저도 뭐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빈병의 보증금 제도가 있을 때 거기에 알루미늄 캔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빈병과 똑같이 알루미늄 캔을 모아서 보증금을 이제 주게 되고 그리고 밴딩 머신을 아까 그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 어디 가서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장 볼 때 그러니까 슈퍼마켓마다 이 밴딩 머신이 설치되어 있어서 내가 오늘 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 보러 갈 때 슈퍼마켓 갈 때 밴딩 머신을 통해서 쿠폰을 받게 되고 그 쿠폰으로 장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캔투캔뿐만 아니라 빈병 뭐 수거랄지 또 플라스틱 그 펫병 수거랄지 이런 부분에서 순환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서 넷제로 2050을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데 섬세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최적화된 기술로 최적화된 제도로 그 2050의 넷제로를 우리가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오늘 생각하는 자리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준비하는데 애써주신 우리 안현순 실장님과 또 환경정책학회 이명재 간사님도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장님 또 우리 교수님 기획가 하시는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라운드 테이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